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매우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분을 모셨고요. 이번 그 6.17 대책하고 그 다음에 7.10 대책 이후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미네르바 올빼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되게 바쁘지 않으세요?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제가 뭐 공부하는 게 있어서요. 네. 일단 이번에 그 6.17 대책하고 그 다음에 7.10 대책이 나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뭐 예를 들어 투자자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꼭 여러 해체를 안 하더라도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당황해 하시거나 놀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6.17 대책하고 7.10 대책 보셨잖아요. 예. 가장 파급력이 큰 세금 분야?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6.17 대책에서 가장 파급력이 컸던 거는 법인에 대한 세금 규제입니다. 지금 법인을 활용한 투자가 너무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법인들에 대한 이제 세금 규제를 아주 강화시키는 방안을 이제 6.17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은 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아예 이제 이번 7.10 대책에서는 거기에 쐐기를 박아버렸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아주 강한 규제들이 몇 개 더 나왔습니다. 네. 근데 가장 센 것이 제가 보기에는 취득세 중과 규정입니다. 네. 취득세 중과 규정이 아주 뭐 생각지도 않았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양도시 중과 규정도 아주 좀 세게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법인에 대한 규제도 추가적으로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세 부담도 네. 원래 정부가 작년 12.16 대책에서 보유세 부담을 아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아직 그게 입법 과정에서 통과도 안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더 올리겠다고 이번에 더 강화시키겠다고 발표를 다시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대책을 보면서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취득세,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가 뭐 엄청 크게 늘어났다라고 네. 하는데 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은 원래 취득세는 주택의 이제 취득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 부과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 말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1세대 3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 그러니까 네 번째 주택을 말하는 거죠. 네. 네 번째 이상 주택부터 취득세율을 4%로 인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따라 붙거든요. 네. 그것까지 합하면은 이제 4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4.6%로 이제 바뀌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도 미흡하다. 그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가 이제 거래 건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율을 8%,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면은 취득세율을 12%, 그리고 법인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2% 이렇게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많이 취득세가 올라갔던 적이 있었나요, 근데? 그거 없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연역을 좀 설명드리면은 네. 원래 주택의 취득세율은 일반 상가하고 토지하고 똑같았습니다. 4.6%였습니다. 네. 원래 취득세율이 4%였고 지방교육세 농특 합해서 4.6%였다가 금융위기가 터졌잖아요. 네. 금융위기 터지고 주택거래가 너무 침체되니까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1%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주택 부분만 1에서 3%로 이제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1에서 3%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네. 역사상 가장 높았을 때가 4.6%였고 그 수준으로 4주택 이상을 이제 과세하겠다고 작년 말에 개정해서 올해 잠깐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2주택 이상부터는 8%, 3주택 이상부터 12%로 바꾸겠다고 했으니까 역대급이죠.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이 네. 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 싱가포르의 그 취득세 관련 규정을 많이 참고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2주택자부터 뭐 취득세를 중과한다 또는 3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하는 게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실 솔직히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2주택자부터 뭐 이렇게 취득세를 중과를 한다. 이런 부분이 솔직히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을 텐데 네.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이번 대책 보면서 약간 놀랬던 게 네. 이제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할 때는
항상 내용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 네. 혹시 이런 경우는 실수의 목적이니까 예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자료가 항상 붙어서 같이 나오는데 네. 이번 대책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2주택 이상이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라고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실수요 목적의 일시적 2주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2주택이라고 무조건 8% 가서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대책이 급하게 나왔으며 이런 실수요 목적의 취득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당정간 한 2, 3일 동안 협의를 하긴 했는데 아주 급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집값이 좀 안정화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정부가 너무 당황했고 집권당도 좀 당황을 해서 이제 급하게 좀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보완책까지는 지금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 저도 예전부터 뭐 대책은 많이 봤었는데 항상 보면 Q&A가 꼭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단촐하게 딱 뭐다라고만 내용만 달랑 나와서 저도 속으로는 조금 많이 급했구나, 조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취득세 중과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납세자들, 이제 납부해야 되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유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그거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네. 아까 그럼 일시적 유택자들은 무조건 8%가 적용이 되는 거냐?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인터뷰한 기사가 있거든요. 제가 제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한다음에 소개해드렸는데 네네. 우선은 실수요 목적의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근데 실수요 목적의 이제 2주택자가 아니고 어떤 이제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들은 아마 취득세가 이제 중과될 거니까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끔 문의하는 분들 중에 그럼 취득세 중과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 네. 기존에 이미 계약한 사람들은 소급으로 적용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건 문의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입법 예고문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입법 예고문 붙이게 적용 시기가 나오고 기존에 계약한 사람들도 소급 적용하는지가 나오거든요. 참고로 그 취득세 4주택부터 중과한다는 규정이 19년 12월 3일 날 입법 예고가 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네. 그럼 그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붙이게 보면은 그 전에 계약하고 나서 3개월 이내 잔금 치른 분들은 예외로 인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지금 정부의 어떤 행태를 보면은 꼭 이렇게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예전의 사례로 봤었을 때는 조금 그 어떤 특정 그 유예 기간을 두고 네. 해줄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고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 뭐라고 딱히 말하기는 좀 어렵다. 예. 예. 제가 그 한 가지 의문스러웠던 게 다른 대책의 내용은 다 적용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취득세 중과 규정만 언제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걸 왜 안 넣었을까 정부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적용 시기를 거기에다 대책 발표 내용에다 못을 박아버리면은 네. 그 이전에 급하게 이제 취득하려는 가수요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를 아예 언급을 하지 않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더 또 가수요가 붙을까봐 그 고민했던 어떤 흔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납세자들 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 취득세는 평소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야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1에서 3%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법무사들이 다 계산해서 영수증 주면 그대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 했던 분야인데 이제 취득세 이렇게 강화되면은 좀 취득세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주택을 취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이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고요. 네. 세대별 과세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취득세 중과 규정이 세대별로 몇 채 이상이면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주택수 계산할 때 인별로 주택수를 계산해서 취득세 중과 규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 세대별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이때 세대별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동소유 주택입니다. 네. 보통 요즘 공동소유로 집을 많이 사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부부끼리 또는 같은 세대원끼리 공동소유로 취득하는 주택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차피 같은 세대 내에서는 그게 한 채거든요. 네.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별도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샀다. 그런 분들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별도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사면은
지분이 1%라도 있으면은 네. 각자 1주택제로 봅니다. 별도 세대원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렇죠. 별도 세대원인지 아닌지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우리 쉽게 말해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같은 세대원,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세대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만약에 부령님하고 저하고 공투를 했습니다. 네. 어디 좋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서로 부족하니까 각각 5대5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부령과 저는 같은 세대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세대원이면 좋겠지만 같은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령님도 한 채, 네. 저도 한 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 말고 또 별도 세대원에서 유의할 사항 같은 게 좀 있나요? 별도 세대원에서 이제 유의할 게 이 취득세 규정을 적용할 때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이 네. 취득세 규정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도세 규정하고 달라서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 양도세에서는 세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로 세대원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같이 사는지, 네.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다릅니다. 취득세는 실제로 같이 살든 안 살든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등재만 돼 있으면 무조건 같은 세대원으로 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 있잖아요. 네.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내가 청약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서 주소지를 우리 집으로 옮겨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실제로 내가 부모님을 안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으로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양도세 계산할 때는 실제로 같이 안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세대를 안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취득세 계산할 때는 실제 같이 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만 같이 돼 있으면 같은 세대를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은 세대가 돼버립니다. 아, 이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번 취득세 중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 문제입니다. 자녀들 문제요. 예, 방금 그 취득세 중과 여부 따질 때 같은 세대원끼리는 주택수를 다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를 중과하게 돼 있는데 또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따로 돼 있고 네. 실제로 떨어져 나가 살고 있는데 이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면은 주민등록이 떨어져 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죠. 방금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본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예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구미에 무슨 공장에 취직을 해서 예. 떨어져 나가 있다. 예.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만약에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구미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그 이 친구가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부모가 서울에 살고 있고 네. 자녀는 이제 구미에 취업을 했고 그래서 구미에 내려가서 집값이 싸니까 구미 집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의 집과 합산해서 집이 여러 채 있으면은 결국 이 취득세가 중과가 돼버립니다. 아, 그러면 자녀분들도 막 집을 살 수가 없네요. 그렇죠. 30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30세 미만의 미혼이면 미혼이면? 결혼했으면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드네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시고 계셨는데 네. 이제는 이 부분 때문에 칼같이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중과를 무는.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설명드려보면 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아주 그 저가의 빌라를 하나 사놨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네. 자녀가 이제 뭐 20대 중반이고요. 네. 근데 부모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양도세에서는 자녀하고 부모하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은 같은 세대를 안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1주택자면 이거 비과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부모가 그 집 팔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가 다시 하나를 또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네. 그럼 이 주택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중과가 되어버립니다. 취득세가. 그러니까 8%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 이번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 외에 네.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트라고 불리는 것들은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건가요? 우선 이제 항상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취득세하고 양도세하고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네.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실질과세 원칙이 뭐냐면은 공부상의 용도하고 관계없이, 이때 공부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분을 말하겠죠. 그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서 세법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세법에서는, 그러니까 소득세법,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이걸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고 오피스텔 하나 사서 내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세를 주고 있으면은 네. 내가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팔 때 비과세가 안 됩니다. 왜냐면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지방세법은 다릅니다. 같은 세법인데 네. 양도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하고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하고 조문이 다르다는 거죠. 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법에 주택인 경우에만 주택에 해당하는 걸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여부 따질 때 주택으로 보고 네. 주택법에서 이게 주택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은 취득세 중과 규정 적용할 때 주택으로 포함 안 시키는 겁니다. 네. 근데 오피스텔은 네.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 안 됩니다.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이 너무 올라서 예. 지금 취득세도 이제 좀 잘 알고 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몇 가지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또 주의해야 된다, 또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정말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양도세보다도 취득세가 네. 더 중요한 분야가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제 그 8%에서 12%까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네. 살 때 당장 몇 천만씩 더 내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아주 서울의 10억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만 억 단위 이상으로 이제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취득세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 항상 이 취득세를 공부할 때는 양도세하고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지금 우리 양도세 1세대 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특례주택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장기임대주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 네. 농어촌 주택 이런 것들은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제외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할 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외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들을 빼고 계산했다가 나중에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할 때 또 제외해 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주거용 오피스텔. 네. 그건 취득세 중과규정 적용할 때 빼주고요. 그다음 조합원 입주권 있죠. 네.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여부 판단할 때 주택세 포함되거든요. 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만약에 멸실이 안 돼 있으면은 주택세 포함이 되지만은 멸실된 다음에는 주택으로 안 봅니다. 그럼 결국 여기에 대한 핵심은 취득세와 양도세에 있어서 주택의 포함 여부를 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신경 쓰고 난 다음에 구입하거나 양도할 때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겠네요. 네.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세금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종부세율 인상이 또 하나의 좀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710 대책이죠. 종부세 인상에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종부세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종부세 세율이 네. 원래 작년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원래 정부 계획은 올 상반기에 이제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 하반기 12월 달에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네. 올해부터 이제 그 개정된 종부세율을 적용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올 상반기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야가 대치 중이어서 그렇죠. 국회가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종부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통과가 어렵고요. 지금 정부는 7월달 임시국회에서 종부세율을 인상해서 내년부터 이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작년 12.16 대책에서 강화된 종부세율을 발표했는데 네. 이번 7.10 대책에서 그 세율을 추가로 인상하는 걸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발표한 게 통과도 안 됐는데 네. 그것보다 더 높이겠다고 지금 나온 거죠. 네. 어느 정도 높이겠다고 지금 돼 있냐면은 네. 지금 종부세율 인상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인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이 아주 강화된 종부세. 강화된 종부세 대상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체 보유주택이 3채 이상. 여기는 좀 강화된 세율로 좀 적용을 하는데 예전에 12.16 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0.8에서 4.0%로 누적 네.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710 대책에서는 0.8에서 4.0이 아니고 네. 이게 1.2에서 6.0까지
최대 6%로 그렇게 이제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전체 보유주택 세 채 이상이 아닌 경우가 있죠. 네. 아닌 경우가 주택이 한 채이거나 또는 두 채이긴 한데 조정지역 내 2주택이 아닌 경우. 네. 예를 들어 보면은 비조정지역의 두 채 또는 조정지역 한 채, 비조정지역 한 채.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0.6에서 3%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이제 선호지역, 네. 조정지역 이상의 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만큼 부담을 주겠다. 네. 약간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또 좀 종부세 논란 중에서 얘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법인이잖아요. 예.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종부세 6%다. 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톡방이라든지 기타가 공유되고 있는데 그것도 네. 사실인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또 누가 해가지고 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어떤 분이 그 근거가 뭐냐 네. 근거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정부가 6.17 대책하고 이번 7.10 대책에서 법인 종부세율을 아주 세게 올리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입법 예고문이 이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 국회 의원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고용진 의원이라고 고용진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놨거든요. 네. 그게 사실상의 정부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법인의 경우에는 지금 개인의 종부세율 있잖아요. 네. 개인의 종부세율 중에 가장 높은 세율. 네. 그거를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겠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은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총 3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1.2에서 6.0%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 6%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법인은 무조건 6%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조정지역의 한 채, 또 비조정지역의 한 채 있는 법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만 두 채 있는 법인들도 있을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아예 한 채 가지고 있는 법인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경우에 개인의 세율은 0.6에서 3%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높은 게 3%거든요. 그럼 법인은 그 3%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개인에 해당되는 그 조건의 가장 높은 비율을 네. 법인에 적용시키겠다. 정리하면 이제 법인은 네. 3% 또는 6%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법인으로 그럼 한 채만 사서 네. 종부세 3%씩 내고 버티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네. 문제는 취득세죠. 그쵸. 법인 아까 얘기했던 건 취득세 무조건 12%이기 때문에 12%니까. 이 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해도 상관없겠지만 네. 또는 올라가는 게 확실히 보인다면 아주 좋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네. 종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첫 강의 시작했을 때 저도 종부세를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희망이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집이 뭐 한두 채 있어도 종부세 내는 분들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가 정말 부담스러운 거는 지금 종부세는 집값이 안 오라도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내는 세금입니다. 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팔 때 한 번 내는 거고요. 네. 집값이 안 오르면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종부세는 매년 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그럼 투자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종부세를 좀 덜 부담할 수 있는 상품을 좀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물건이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돼야 주택분 종부세가 나옵니다. 네. 이게 종부세의 성격이 이 재산세의 중과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면 주택분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오피스텔인데 네. 오피스텔은 그 지방세법상 근린생활시설을 보기 때문에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 건물분, 그러니까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상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되는 물건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과세가 되긴 하는데 네. 가급적 공시가격이 낮은 물건들을 사는 것도 괜찮겠죠. 왜냐하면은 종부세 계산 구조가 공시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6억을 공제해주고 네. 거기다 세율을 곱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 공시가격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중에 이제 재건축은 안 되고 네, 재개발 재개발. 위주의 조합원 입주권이 되겠죠. 왜냐하면 대개발 지역 가보면은 공시가격이 아주 낮은 빌라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빌라들을 사가지고 이제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당장은 종부세도 부담이 적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멸실이 돼버리면은 더 이상 주택이 아니거든요. 주택이 아니라 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죠. 그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면은
주택분 전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종부세도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재개발 지역의 빌라도 괜찮고요. 네. 그 조합은 입주권은 나오는데 주택이 아닌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수 물건들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도로, 그 다음에 입주권이 나오는 상가, 임야들도 있죠. 임야도 가끔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물건들도 이제 대안이 될 수 있고 가장 요즘 이제 인기가 많은 물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뚜껑이라 부르는 물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무허가 주택이죠. 네.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거의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에 있는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국유지거나 또 시유지가 시유지 많잖아요. 같은 거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공시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작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이번에 710 대책에 많은 분들이 이게 뭔 소리지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중에 하나가 신탁회사에 수탁한 부동산의 보유세, 납부 의무자를 네. 신탁회사에서 위탁자로 변경한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거를 좀 알려면은 네. 신탁회사에 맡긴 물건, 그러니까 신탁회사한테 이제 위탁한 주택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걸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그렇죠. 내용은. 이렇게 이제 바뀐 연역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신탁회사에 위탁을 하잖아요. 네. 위탁을 하면은 예전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위탁자였습니다. 맡긴 사람. 왜냐하면 내가 잠깐 운용이나 어떤 처분 조건 이런 것을 잠깐 맡겨놓은 것 뿐이지 실질적인 소유자는 나거든요. 네네. 맡긴 사람 위탁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위탁자가 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위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신탁회사에 지금 신탁을 맡겨놨어요. 네. 그리고 위탁자가 자기한테 부과된 재산세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지자체가 막상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압류를 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 명의에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물건이 어디로 가 있냐면 신탁회사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탁회사 물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왜냐면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 거거든요. 네, 그렇죠. 등기만 신탁회사로 넘어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지자체가 패소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식적으로 소유권은 지금 신탁에서 넘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압류 효력이 형성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 신탁에서 넘겨놓으면은 개인이 체납을 해버리면은 신탁에서 물건을 압류를 못하니까 이 체납 집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많아질 것 같아서 지방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신탁 물건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이제 수탁자, 즉 신탁회사이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이제 활용해서 조세 회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조세 회피했느냐? 사람들이 지금 재산세는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세율이 높진 않으니까. 근데 가장 부담스러운 게 종부세잖아요. 그렇죠.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은 이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강남에 집이 2채가 있습니다. 2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채를 신탁회사에 넘겨놓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세부담이 줄어드는 거냐? 우선 나는 집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종부세 계산할 때 9억 원을 공제해주죠. 네. 원래 6억 원 공제해줘야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9억 공제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개 주택이 합산과세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거 한 채, 신탁회사 한 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탁회사 거는 신탁회사가 납세 의무자거든요. 그러니까 합산과세가 안 되니까 종부세가 누진세율을 체결해서 세부담이 네. 확 줄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신탁회사에 맡겨놓은 거는 또 그거 하나로 따로 계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가 합산과세가 안 돼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신탁회사도 우선 6억 공제를 또 받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조세 회피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겨놓으면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위탁자로 다시 다 끌고 오겠다는 거죠. 그럼 이 방법을 활용한 이제 조세 회피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곧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니까 네. 종부세도 결국은 이 위탁자한테 다 몰아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회피를 하기 위한 또 다른 그 우회 루트를 이번에도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차단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법을 올 상반기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남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올해 세법이 다 개정된다. 올해 개정되면 내년부터 다시 과세가 될 텐데 우리 신탁회사에 넘길 때 신탁회사들이 무료로 그 신탁을 맡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수수료가 요율이 1%가 넘어요. 그래서 어차피 곧 맡겼다가 다시 되찾아올 거다 분명히. 그러니까 안 맡기는 게 낫다. 이제 그대로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또 개정이 돼버렸네요. 예.